2023년 3월 새벽 4시 22분 경기도 외곽의 한 모텔. 청소 직원이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응답 없는 207호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준혁, 35살. 외상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흔적도, 저항한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간단한 소견을 남겼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자연사 같네요. 하지만 이 남자는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ACT1 그녀는 평범했다. 이준혁 씨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이 소개해준 소개팅 앱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도발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서울 중구의 한 중견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을 앞두고 야근이 잦아졌고 그 무렵 오랜 연인과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친구들은 마음을 전환해보라며 여러 소개팅을 추선했지만 그는 번번이 어색함을 느끼고 일찍 자리를 마쳤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처음으로 소개팅 앱을 설치한 건 그해 10월 중순의 일이었습니다. 앱 설치 첫날 그는 프로필 사진 하나를 올리고 짧은 소개글을 적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밥 먹는 것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소개글을 보고 먼저 말을 건 것이 오서연이었습니다. 첫 채팅.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먼저 말 걸어봐요. 반갑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해요.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딱 그 스타일인데요. 채팅은 열흘 정도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무난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나중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 막 들이대지도 않고. 그 조심스러운 느낌이 나중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줄 그는 몰랐습니다. 열흘간의 대화에서 오서연은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지방이고 서울에 올라온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딱히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았고 가끔 짧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그녀가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려 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늘 이준혁 씨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많이 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공감 표현을 잘 썼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면 그랬군요. 힘들었겠다라고 짧게 반응했고 웃긴 이야기를 하면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그거 진짜 웃기다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닌 딱 적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녁,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이자카야.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다. 오서연은 수수한 차림, 과하지 않은 화장,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다.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인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뭐 마실 거예요? 저 그냥 맥주 한잔 할게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더 맛있게 따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맥주를 따르는 장면. 자연스럽게, 유리컵에 천천히. 그 장면은 이준혁 씨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 끝난 뒤 이준혁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날을 되짚었습니다. 그녀가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낸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주문한 술을 그녀가 먼저 따라준 것도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감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앱 채팅창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녀는 몇 분 뒤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다른 날, 포장마차, 더 편안한 분위기.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오늘도 따라줄 거예요? 제가 더 맛있게 따르잖아요. 그냥 두세요. 이준혁 씨는 그날 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포장마차 특유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잘 들었고 웃어야 할 타이밍에 정확하게 웃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그날 자신의 회사 이야기, 팀장 승진을 앞두고 느끼는 부담감, 어릴 때 꿈이 기자였다는 이야기까지 꽤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잘 듣고 중간중간 짧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술은 그가 마실 때마다 그녀가 먼저 잔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준혁 씨가 마신 양은 평소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설 때 걸음이 약간 흔들렸고 주변 풍경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피로가 쌓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근이 계속됐고 점심도 대충 먹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술자리가 끝난 뒤 밤거리. 이준혁이 취한 듯 걷고 있다. 오서연이 그의 팔을 잡아준다. 많이 마셨어요. 오늘 저기 모텔 잡고 쉬다 가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체크인 해드릴게요. 모텔 로비. 오서연이 카운터에서 키를 받는다. 이준혁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준혁의 주관적 시점. 이준혁 씨는 다음날 낮에 눈을 떴습니다. 오서연은 없었습니다. 메시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갔어요. 쉬세요. 그는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답장했습니다.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이준혁 씨는 그날 오전 내내 머리가 아팠습니다. 숙취치고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결국 자신이 이틀째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이유로 삼았습니다. 오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탑장을 보내왔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해장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짧고 자연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이준혁 씨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거의 잊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남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조용한 술집, 나직한 대화, 그리고 그녀가 따라주는 술. 이준혁 씨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서연이 잔을 채울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받아 마셨습니다. 잔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서연의 인상은 만날수록 더 흐릿해졌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편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은 사람, 하지만 함께 있으면 부담이 없는 사람. 이준혁 씨는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장면, 밝은 분위기.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좀 좋더라고. 어때? 예뻐? 막 그런 건 아닌데. 편해. 항상 술 따라주는 게 웃기기도 하고. 친구들은 그 말을 웃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따라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씨가 그녀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부재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녀는 매번 먼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일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한마디와 함께 사라지는 그녀를 보면서 이준혁 씨는 처음엔 조금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연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 즈음부터 이준혁 씨는 그녀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가족은 어떤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짧게만 답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컸어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씨는 그것을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씨와 오서연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3년 3월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도심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오서연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이준혁 씨가 들어서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나왔고 그녀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씨의 잔에 천천히 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준혁 씨는 207호 모텔 방에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새벽 4시 22분 어느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방에는 빈 술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ACT E- 패턴. 화면이 바뀐다. 다른 도시, 다른 분위기, 다른 남자.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준혁 씨를 만나기 약 14개월 전, 그녀는 박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41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장. 박성민 씨는 이혼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었고 그는 격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난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두 번쯤 소개팅에 나갔다가 어색함에 지쳐 포기했고 결국 소개팅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가 오서연을 처음 본 것은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앱 프로필 이름은 이민아였습니다. 사진은 수수했습니다. 특별히 예쁘거나 인상적이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조용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소개팅 앱 화면. 이번엔 오서연이 아닌 다른 프로필 이름 이민아. 카메라가 프로필 사진을 비춘다. 하지만 눈매가 같다. 그녀는 박성민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채팅, 저녁, 조용한 술집, 그리고 제가 따라드릴게요. 박성민 씨도 다음날 모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흐릿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는 장면. 협탁 위에 빈잔, 흰가루 흔적. 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박성민 씨가 신고를 결심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창피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몸이 굳었습니다. 더구나 지갑이 없어진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어 보였습니다. 현금 약 20만 원, 신용카드 한 장. 카드는 아직 결제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바로 정지시키고 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며칠 뒤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남자, 30대 초반, 이름 최민준, 대학병원 레지던트, 32살, 바쁜 병원 생활에 지쳐 모바일 소개팅 앱을 처음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최민준 씨는 내과 레지던트 3년차로 당시 연속 당직 2일을 마치고 이틀간의 휴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연애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날은 유독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앱에 접속했고 몇 가지 프로필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의 프로필 이름은 오서연이었습니다. 비슷한 카페, 비슷한 대화, 비슷한 웃음, 비슷한 손이 잔을 들어 올린다. 음악이 점점 낮아진다.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째, 모두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둘째, 모두 10일 술자리였습니다. 셋째, 모두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넷째, 그녀는 항상 음료를 직접 따랐습니다. 다섯째, 남자들은 모두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약물은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수면 진정제 계열의 물질이었습니다. 소량은 강한 수면과 기억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대량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패턴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초기에는 약물의 용량이 지금보다 낮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양을 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물리적 피해는 금품 도난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부터는 투여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학습과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지던트 최민준의 이야기. 술집. 그녀가 잔을 따르고 있다. 최민준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화면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저 사실 소개팅 앱 처음 써봐서요. 어색하죠? 전혀요. 편하게 드세요. 그녀가 잔을 내밀 때 카메라가 잠깐 잔 바닥을 포착한다. 뭔가 쓰러지는 것. 미세하게. 최민준 씨는 3잔 정도 마신 뒤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술이 강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취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무거운 느낌. 그 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깨어났습니다. 현금 42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카드도 한 장 분실됐습니다. 최민준 씨는 의사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증상이 단순한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기억이 끊긴 시점도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당직 전날 찍어뒀던 기본 혈액 검사 수치와 비교했을 때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가 이 상황을 외부에 알렸을 때 벌어질 파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레지던트 신분으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혼자 사귀었습니다. 다른 모텔방. 다른 날, 박성민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이번엔 그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던 날의 이야기다. 박성민 씨는 두 번째 만남 이후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심장 부정맥. 의사들은 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성민. 창밖으로 흐린 하늘. 그는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프로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폰 화면에 탈퇴한 사용자입니다. 메시지. 박성민 씨가 입원 중에 느꼈던 감각은 단순한 심장 이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숨을 들이쉴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것 같은 압박감, 밤새 이어지는 식은땀. 의사는 과음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부정맥이라고 했지만 그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신 양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3잔. 많아야 4잔이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그날 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증거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는 그 사실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편집된다. 세 남자의 장면이 교차 편집된다. 잔을 따르는 손, 얼음, 녹는 소리, 기억이 사라지는 시점, 모텔방, 아침, 협탁의 컵.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2번은 이상합니다. 3번은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3명의 남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 각기 다른 도시에서 각기 다른 날에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소개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술을 따르는 행동, 그리고 그 안에 넣는 것. 수사관들이 나중에 세 피해자를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공통점은 모두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소수와 깊은 대화를 즐기며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쉽게 낮추는 성향.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골랐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녀에게 쉽게 끌렸던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각각의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혼자 사겼다는 점입니다. 창피함, 두려움, 증거 부족 혹은 그냥 잊고 싶은 마음. 저마다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결국 다음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신고를 했더라면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준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말문을 닫았습니다. 이준혁 씨는 신고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수사팀은 하나의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첫 번째 피해자인 박성민 씨가 처음 일어난 일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시점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민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녀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최민준 씨도 이준혁 씨도 그 뒤에 있었을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거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ACT 3-, 살아남은 남자. 유일한 생존자 등장. 분위기가 바뀐다. 밝고 평범한 아파트 거실. 30대 중반 남자가 소파에 앉아있다. 이름 정우재. 34살. 중학교 체육교사. 정우재 씨. 34살. 그는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정우재 씨는 서울 외곽의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교사로 통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과 농구를 했고 방과 후에는 학교 운동부를 지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운동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시작한 건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도 앱을 통해 지금의 파트너를 만났다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정우재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설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아니면 지우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화면이 과거로 전환된다. 같은 아파트. 하지만 더 어두운 분위기. 정우재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고 있다. 소개팅 준비 중. 그가 그녀를 만난 건 이준혁 씨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이자카야. 정우재와 오서연이 마주 앉아있다. 이번엔 그녀가 다른 이름을 쓴다. 김한. 선생님이세요? 멋있다. 저 학교 선생님 동경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애들한테 치이는 게 일이라서. 뭐 드실 거예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녀가 소주잔을 들어 올린다. 정우재의 잔에 천천히 따른다. 이번엔 카메라가 더 길게 잔을 응시한다. 얼음이 채워진 잔. 소리가 과장되게 들린다. 딸각. 딸각. 정우재 씨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도 속이 좋지 않아서 많이 마시지 않겠다고 미리 다짐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날 오전 정우재 씨는 학교 점심시간에 급하게 먹은 것이 탈이 났는지 오후 내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소화제를 먹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소개팅을 취소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약속을 잡아둔 터라 그냥 나갔습니다. 이자카야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속으로 오늘은 한두 잔만 마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3잔, 4잔을 아무 의심 없이 마셨을 것입니다. 술자리. 2번째 잔. 정우재가 마시다 표정이 굳는다. 뭔가 이상한 느낌.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금방 취하지? 이상하다. 빈속에 드신 거 아니에요. 안주 더 드세요. 그녀가 안주를 권한다. 정우재는 고개를 흔들며 잔을 내려놓는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잠깐만요. 맛이. 정우재가 잔을 들어 냄새를 맡는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아주 짧게. 정우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맛이. 썼어요. 소주가 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쓴맛, 약 같은 느낌? 그는 체육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몇 차례 이수했고 운동선수 출신이라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2잔도 채 마시지 않았는데 느껴지는 무거움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팔다리가 묵직해지는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순간 혹시 약을 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을 바로 밀쳐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재가 화장실에 가는 척 일어선다. 걸음이 약간 불안정하지만 억지로 버티며 이동한다. 화장실. 그는 찬물로 세수한다. 거울을 본다. 눈이 충혈됐다. 그는 폰을 꺼낸다. 문자를 치기 시작한다. 손이 약간 떨린다.
형, 나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여기 위치 보내줄게. 전송. 정우재 씨는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자신의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아, 그래요? 많이 아파요? 네,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당황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것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재 씨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는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뜬다. 그녀가 그를 바라본다. 표정 없이 정우재 씨는 밖에서 친구를 만나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진정제 계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술에 뭘 탄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이에요? 정우재 씨는 그날 밤을 돌아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정우재 씨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수면 진정제 계열의 성분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술에 약을 탔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자라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문자를 보낸 결정이 그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 잔을 더 마셨다면 그는 어쩌면 207호의 이준혁 씨처럼 다음날 아침 낯선 방에서 깨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서 입구. 정우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소개팅 앱 화면. 기마음 프로필. 탈퇴한 사용자입니다. 화면 암전. 정우재 씨가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약물 투여 신고는 있었지만 피해 규모나 금품 피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재 씨 본인도 지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혈액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앱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그의 진술을 꼼꼼히 들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형사는 비슷한 패턴의 다른 신고가 과거에 있었는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재 씨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그냥 불안했어요. 그게 맞는 행동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다행이었죠. 형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정우재 씨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는 신고하러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술이 좀 이상했던 것으로 치부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사 한 명이 메모를 빼곡히 적으면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신고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우재 씨에게는 작은 안도가 됐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건 밤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각, 잔을 냄새 맡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던 것,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을 떨며 문자를 보내던 자신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속이 안 좋지 않았다면, 만약 미리 적게 마시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쓴맛을 그냥 소주 맛으로 넘겼다면, 그 생각들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그는 결국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날만큼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수사팀은 정우재 씨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민 씨와 최민준 씨는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씨는 사망했습니다. 정우재 씨만이 그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이후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우재 씨 본인은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처음 신고하러 갔을 때 그는 그저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영웅적인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한참 뒤 정우재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히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속이 안 좋았고 그래서 덜 마셨고 그래서 눈치챌 수 있었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얼마나 우연에 기댄 생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우재 씨는 이후 한동안 소개팅 앱을 삭제했습니다.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누군가 잔을 따라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잔을 천천히 내려놓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이 사라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ACT 사냥꾼. 그녀의 시점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소름. 경찰 수사 병행. 조여오는 긴장감. 조명이 차갑다. 오서연의 원룸. 정돈된 공간. 책상 위에 소형 약상자. 핸드폰. 달력. 지금부터는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된 그녀의 시점입니다. 오서연의 방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사팀이 영장을 집행하고 들어갔을 때 형사들은 모두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저분하거나 혼란스러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책상은 깨끗했고 옷장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책이 3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권은 심리학 관련 서적이었고 1권은 소설이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뭔가를 오래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의 공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오서연이 달력을 들여다본다. 날짜 몇 개의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카메라가 그 날짜들을 클로즈업한다. 시청자가 파악하기 힘든 수준. 하지만 패턴이 있다. 그녀가 책상 서랍을 연다. 안에 작은 통 하나. 그녀가 천천히 연다. 흰 알약 여러 개. 그녀가 하나를 꺼낸다. 손 안에서 돌려본다. 그리고 작은 절구에 알약을 넣고 천천히 간다. 고운 흰 가루. 그녀가 작은 봉투에 담는다. 정확하게 계량한다. 주방 저울 위에 봉투를 올려놓는다. 수치를 확인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매번 정확하게 계량했습니다. 충동적이거나 실수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가 사용한 약물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수면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었지만 처방된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투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어떤 경로로 이 약물을 구했는지를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량씩 구매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해 의심을 사는 대신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 역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서연이 창가에 서 있다. 밤거리를 내려다본다. 표정이 없다. 카메라가 그녀의 옆모습을 찍는다. 독백처럼 낮고 담담하게. 조용히 자면 아무 일도 없잖아. 그녀가 봉투를 집어 핸드백에 넣는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가 사용한 약물의 양은 마지막 피해자에게 투여한 것과 같은 양으로 추정됩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그 용량이면 성인 남성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준혁의 얼굴이 떠오른다. 207호. 이불 아래에서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남자. 이준혁 씨는 몇 년 전부터 혈압이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치료를 받을 수준은 아니었지만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 앱의 상대에게는 더더욱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오서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대화를 통해 그의 건강 상태를 자연스럽게 묻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이준혁 씨는 그에 대해 가볍게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그녀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내부. 형사들이 사무실에 모여 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다. 이준혁, 박성민,
최민준, 정우재. 정우재 씨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서연이 사라진 이튿날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엔 단순 약물 투여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한 명이 이준혁의 사건 파일을 꺼낸다. 자연사 추정. 그가 파일을 다시 펼친다. 이 친구 심장 기저질환 없었던 거 맞죠? 예. 건강검진도 정상이었고요. 그럼 재부검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수사팀은 이준혁 씨의 사망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모텔방에서 단독으로 발견됐고 외상도 없었으며 가족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저질환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뚜렷한 타살 혐의가 없어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파일을 다시 펼친 형사는 손이 멈췄습니다. 모텔방 이름, 발견 시간, 함께 있었다는 사람 없음. 하지만 마지막 목격자는 있었습니다. CCTV에 함께 걸어가던 여자. 수사가 진전된다. 화이트보드에 선들이 그어지기 시작한다. 세 개의 이름, 화살표, 공통점. 형사들이 세 건의 사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데는 4일이 걸렸습니다. 소개팅 앱 운영사의 협조 요청. 이름 오서연, 이민아, 김하은. 각각 다른 전화번호. 하지만 사진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자 기기 정보가 같아요. 같은 스마트폰에서 업로드된 사진들이에요. 형사어가 고개를 든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 낡은 화면. 흑백. 한 모텔 주변 골목. 이준혁이 취한 듯 걷고 있다. 그 옆에 여자.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포착한다. 모텔 주변 CCTV에서 동일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CCTV. 다른 날짜. 다른 장소. 같은 여자. 같은 체형. 같은 걸음걸이. 세 건의 사건. 세 곳의 모텔 주변 CCTV. 같은 인물. 형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친다. 잡을 수 있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달력. 날짜가 표시된다. 이준혁의 사망 날짜. 이준혁 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3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번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옆을 향하고 걸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세 개의 영상 모두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수사팀은 그녀가 CCTV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거나 아니면 오랜 습관처럼 그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앱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모두 선불폰이었고 이미 개통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모텔도 현금으로 계산했고 식당도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녀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프로필 사진을 매번 다른 각도에서 찍었지만 사진 파일 내부에 기록된 기기 고유 번호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3개의 계정에서 업로드된 사진들의 기기 정보를 대조했을 때 모두 같은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등록 정보를 추적하자 마침내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형사어는 그 이름을 화이트보드 맨 위에 썼습니다. 3개의 가명 밑에 처음으로 진짜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 이름이 적히는 순간 수사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수사팀은 그날부터 그녀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는 있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달랐습니다. 이웃을 탐문하고 편의점 CCTV를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수사는 나흘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녀는 새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수사팀이 새 계정을 발견한 것은 기존 앱 운영사의 추가 협조를 요청한 직후였습니다. 기기 정보가 같았습니다. 그 계정으로 3명의 남자와 채팅 중이었습니다. 그중 1명과 만남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마포구, 날짜는 다음날. 수사팀장은 지체 없이 결정했습니다.
잡는다. 체포 작전을 준비하면서 수사팀이 가장 신경 쓴 것은 그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치채고 도주하거나 잠복 경찰을 알아채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녀가 다시 연락을 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끼 역할을 맡은 형사는 이틀 동안 그녀와 자연스럽게 채팅을 이어갔습니다. 억지로 만남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틀 만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수사실에 잠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마포구 술집 주변 지도를 펼쳤습니다. 골목 입구, 편의점, 카페, 주차 공간, 배치할 수 있는 인력과 그 위치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술집 내부에도 미리 들어가 자리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앉을 자리, 미끼 경찰이 앉을 자리, 그리고 형사들이 들어올 때 최단 거리로 그녀를 제압할 수 있는 동선, 모든 것을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따르는 순간까지 기다리기로. 그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확보해야 이후 법적 절차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ACT-5 체포. 야간.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어딘가에 주차되어 있다. 내부에 형사 2명. 무전기. 커피. 수사팀은 그녀가 사용한 소개팅 앱의 계정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계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이름 박지수. 그녀가 새 계정을 만든 것은 정우재 씨의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 뒤였습니다. 수사팀은 그 계정을 발견했을 때 그녀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회였습니다. 수사팀장은 함정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끼 역할을 할 남자 경찰이 필요했고 그 역할은 경험 많은 30대 형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채팅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수사팀은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소개팅 앱 화면. 박지수. 사진이 바뀌었다. 하지만 눈매는 같다. 미끼 계정이에요. 실제로 만남 요청을 한 남자가 셋 있어요. 만남 날짜 확인됐어? 내일 저녁 마포구 술집. 수사팀은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배치를 정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술집 안에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르게 들어가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을 열고 약물을 꺼내는 장면 혹은 직접 잔에 넣는 장면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마포구 골목. 사복 경찰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된다. 근처 카페에 앉은 형사, 편의점 앞에 선 형사, 골목 입구에 선 형사, 술집 내부, 미끼 역할의 남자 경찰이 자리에 앉아있다. 폰을 만지며 기다린다. 오후 7시 42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술집 문이 열린다. 오서연이 들어온다. 평범한 차림, 조용한 표정, 자리를 찾는다. 잠복 중인 형사의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린다. 잠복 형사 무전. 들어왔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다. 핸드백을 내려놓는다. 음료를 주문한다. 그리고 미끼 남자 경찰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미끼 역할의 형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막상 마주 앉으니까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옷도 수수하고 목소리도 조용하고 눈 맞춤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평범함이 바로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잠복 형사 어가 술집 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한다. 심박이 빠르게 뛰는 소리, 음악이 고조된다. 술이 나온다. 그녀가 잔을 들어 따르려 한다. 그 순간 마이너스. 문이 열린다. 형사들이 들어온다. 오서연 씨, 경찰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굳는다. 잠깐. 잔을 든 채로. 잔이 흔들린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는다. 수갑이 채워진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인다. 체포 순간 수사팀이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그녀의 핸드백이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서 흰 가루가 든 소형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전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약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사팀은 그녀의 원룸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알약이 담긴 통이 나왔습니다. 달력에는 날짜마다 작은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그 표시들을 피해자들의 사건 날짜와 대조했을 때 상당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아래 오서연이 앉아있다. 형사들과 마주 보고 있다. 오랜 침묵. 왜 그랬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없다. 그냥 피곤한 얼굴. 난 죽일 생각 없었어요. 형사들이 굳는다. 이준혁 씨가 돌아가셨어요. 몰랐어요. 형사가 파일을 꺼낸다. 이준혁의 부검 결과, 사진, 서류. 그녀가 파일을 바라본다. 표정 없이. 그녀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사는 길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이득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한 원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형사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녀에게 분노나 혼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냉정하거나 계산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지쳐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달려온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서 멈춰 선 것처럼 무언가가 끝났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밝힌 것은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이름. 박성민 씨는 저를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성민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피해자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오서연을 단순히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박성민 씨는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그녀를 앱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다른 방식으로. 수사 결과 오서연과 박성민 씨는 과거에 짧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서연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박성민 씨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확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준혁 씨였는지, 왜 그 용량이었는지, 왜 멈추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오서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준혁 씨의 어머니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왜 그 양을 쓴 겁니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오서연은 결국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혁 씨의 사인과 약물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혈압 문제가 변수로 작용했고 변호인은 그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이 영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체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오서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몇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특별히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범함이었습니다. 피해자들도 그녀를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이웃들도 그랬습니다. 그녀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사팀의 형사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게 생겼거나 말이 이상하거나 행동이 수상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처음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정말로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오서연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을 고수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법적 판단을 의식한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씨의 어머니는 그 말을 법정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딩 진짜 질문. 여운. 피해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준혁 씨. 35살. 마케팅 회사에 다녔습니다. 취미는 등산이었고 매주 일요일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등산 사진 한 장.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박성민 씨. 41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고 큰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그해 봄이었습니다. 입학식 사진. 교복 입은 아이와 아버지. 최민준 씨. 32살. 레지던트 3년차. 내과를 선택한 것은 할머니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 흰 가운. 정우재 씨. 34살. 체육교사.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날 그냥 집에 가겠다고 결심한 덕분이었습니다. 운동장. 아이들과 뛰고 있는 남자. 그들은 모두 그녀를 믿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하지만 그 남자들이 경계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위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술집 테이블 위 컵 한 개.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다. 당신이라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실제 유사 사건들을 참고해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모든 인물과 사건은 허구이며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